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아주 깊게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스페이스X와 xAI의 합병 소식입니다. 이번 합병 그냥 보면 또 일론 머스크가 일 벌였네 싶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펼쳐지거든요. 저희 목표는요. 이게 단순한 M&A 분석을 넘어서 인류의 데이터와 에너지 인프라 전체를 지구 밖으로 옮기려는 시도라는 점.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회는 뭐고 또 위험은 뭔지 그 본질을 한번 파헤쳐 보는 겁니다. 자, 시작은 2026년 2월 어느 새벽이었죠. 스페이스X가 일론 머스크의 또 다른 AI 회사 xAI를 인수 합병한다. 이런 성명을 발표했어요. 이게 그냥 서류상으로 합치는 게 아니라 뭐랄까 우주 공간에 거대한 컴퓨터 제국을 짓겠다. 이런 선전포고 같았어요. 이 소식 하나에 월가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고 하죠. 골드만삭스, JP모건 같은 투자은행들이 밤새 회의하면서 긴급 보고서를 막 쏟아냈다고 하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이 왜 하필 지금이냐? 바로 이거죠.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아주 명확해요. 돈 문제입니다. xAI가 지금 재정난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재정난이라고요? 얼마나요? 실리콘밸리 AI 스타트업들 다들 돈 엄청나게 태우고 있지 않나요? 근데 이건 차원이 좀 다릅니다. 블룸버그 같은 소식통에 따르면 매달 태우는 현금만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4,500억 원이에요. 잠깐만요. 매달이요? 1년이 아니고요. 아니 1조 4,500억 원이면 웬만한 대기업 1년치 영업이익인데 그걸 한 달 만에 다 쓴다고요? 네, 한 달에요. 도대체 어디에 그렇게 쓰는 거죠? 대부분이 컴퓨팅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기업의 최신 AI 칩을 빌리거나 사는 데 들어가는 거죠. 게다가 최고 수준의 인재들 데려오는 인건비도 엄청나고요. 그런데 2025년 예상 매출은 5억 달러인데 지출은 130억 달러로 예상이 돼요. 와... 버는 돈보다 26배나 많은 돈을 쓰고 있으니까 이건 독자 생존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 돈 잘 버는 형님, 스페이스X가 돈 못 버는 동생 xAI를 흡수해서 살려주는 그림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전에 머스크가 테슬라로 솔라시티 인수했을 때 그때 자기 회사끼리 돌려먹기 한다 이런 비판이 엄청났잖아요. 이것도 약간 비슷한 그림으로 볼 수 있을까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때랑 비교하는 시선이 분명히 있죠. 하지만 이번 합병은 그 차원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단순히 재무적인 결합, 그러니까 자금 수혈이 아니에요. 이건 AI라는 두뇌, xAI죠. 그리고 우주 운송과 통신이라는 어떤 신경망과 골격, 스페이스X고요. 네, 스페이스X. 이 둘이 하나로 합쳐지는 물리적인 통합이거든요. 머스크가 꿈꾸는 거대 계획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뭐랄까 수직 계열화의 완성이라고 봐야 합니다. 물리적 통합이라는 말이 되게 흥미롭네요. AI 두뇌를 왜 지구 밖 우주에 두려고 하는 걸까요? 바로 지구의 물리적 한계 때문입니다. 머스크가 가장 먼저 지적한 문제죠. AI가 똑똑해질수록, 그러니까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고 학습할수록 전기를 정말 괴물처럼 집어삼키거든요. 저도 가끔 AI를 이미지 하나 만들 때마다 노트북 펜이 막 비행기 이륙하는 소리를 내는데 이게 다 전기 때문이었군요.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지금 데이터 센터 하나가요. 웬만한 중소도시 전체가 쓰는 전력이랑 맞먹고요. 챗GPT에 질문 한 번 던지는 게 구글 검색보다 10배 이상 전력을 소모합니다. 10배요? 네. 그래서 2030년쯤 되면 전 세계 전력의 20%를 데이터 센터가 차지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요. 와, 20%? 게다가 이 데이터 센터에서 나오는 엄청난 열을 식히기 위해서 막대한 양의 물이 필요한데 이것도 심각한 환경 문제고요. 화석 연료 발전은 기후 규제에, 원자력 발전소 건설은 시간과 어떤 정치적 문제에 부딪히죠. 지구는 말 그대로 한계에 다다란 겁니다. 에너지와 냉각, AI 시대의 가장 큰 두 가지 제약이네요. 그래서 그 해답을 우주에서 찾았다.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이제 머스크의 역발상의 빛을 발하는 거죠. 첫 번째 해결책, 에너지. 우주에는 방해하는 대기가 없으니까 24시간 내내 순도 높은 태양빛을 직접 받아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무한한 공짜 에너지를 사서 쓰는 소비자가 아니라 직접 생산하는 생산자가 되는 거예요. 잠깐만요. 공짜라고 하셨지만 우주에 거대한 태양광 패널 위성을 띄우고 유지하는 비용은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그 비용까지 다 감안해도 정말 경제성이 있는 건가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게 그냥 공상과학 소설에나 나오는 이야기였죠. 하지만 그 비용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바로 뒤에 나올 스타쉽입니다. 일단 생산자로 전환이 되면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운영비가 극적으로 낮아지겠죠. 이건 가격 경쟁력에서 다른 기업들을 완전히 압도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가 될 겁니다. 20세기의 석유 독점 기업이 세계 경제를 지배했던 것과 비슷한 구도가 이제 AI 시대에 우주에서 펼쳐질 수 있다는 거죠. 에너지 생산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군요. 그럼 두 번째 문제, 냉각은 어떻게 해결하죠? 더 간단합니다. 우주 공간은 평균 영하 270도의 극저온, 완벽한 진공 상태잖아요. 머스크의 생각은 이거예요. 에어컨이 왜 필요해? 그냥 밖에 내놓으면 저절로 식는데. 아니, 그렇게 간단할 리가 없잖아요. 우주선도 그 열 때문에 고생하는데 데이터 센터는 열이 훨씬 심할 텐데요? 방사선 문제도 있고요. 물론 그냥 내놓는다는 건 비유적인 표현이죠. 실제로는 열을 우주 공간으로 방출하는 복사 냉각 패널 같은 복잡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지구에서처럼 막대한 물이나 전기를 써서 열을 억지로 식힐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 자연의 법칙을 그냥 그대로 이용하는 거죠. 냉각 비용이 거의 0에 수렴하게 됩니다. 지구의 연력학적 한계를 넘어서는 뭐랄까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혁신입니다. 듣고 보니 정말 완벽한 계획 같은데요. 사실 이 계획은 머스크가 이미 손에 쥐고 있던 조각들을 하나로 맞추는 거에 가깝다고요. 맞습니다. 이 거대한 계획은 이미 머스크 손에 있는 세 가지 핵심 조각으로 거의 완성된 퍼즐과도 같았어요. 첫째, 데이터 센터 위성, 즉 칩을 우주로 실어 나를 운송수단 스페이스X가 있죠. 네. 둘째, 그 우주 데이터 센터와 지상을 연결할 통신망 스타링크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셋째, 그곳에서 데이터를 처리할 AI 두뇌, 바로 XAI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는 이번 합병은 그에게 선택이 아닌 필연이었던 셈이죠. 그리고 이 모든 계획의 전제 조건, 가장 중요한 열쇠가 바로 아까 잠시 언급하셨던 스타쉽이겠군요. 그렇습니다. 스타쉽이 없으면 이 모든 건 그냥 PPT 안에만 존재하는 허상에 불과합니다. 스타쉽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로켓으로 한 번 발사해 150톤에서 200톤의 화물을 우주로 보낼 수 있어요. 150톤이요? 네, 기존 로켓의 10배가 넘는 힘이죠. XAI가 최종적으로 계획하는 게 100만 개의 데이터 센터 위성인데 이건 스타쉽의 아주 안정적인 고정 고객이고요. 반대로 스페이스X는 XAI에게 다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저렴한 독점 로켓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완벽한 윈윈 구조네요. 그렇죠. 이 분류비 혁명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구체적인 숫자로 비교해 주시면 더 와닿을 것 같아요. 과거 우주왕복선 시대에는요. 화물 1kg을 우주로 보내는데 약 5만 4천 달러, 우리 돈으로 7천만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7천만 원이요? 1kg에? 네, 정말 금가루를 실어 나르는 수준이었죠. 그런데 스페이스X의 재사용 로켓인 팰컨 9이 등장하면서 이 비용이 2,700달러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이제 스타쉽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 1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만 원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잠깐만요. 7천만 원이 13만 원이요? 이건 그냥 가격이 좀 싸지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아예 산업의 규칙 자체가 바뀌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혁명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7천만 원 하던 국제 택배비가 13만 원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해외 직구를 안 할 사람이 없겠죠. 이 비용 혁명은 우주에 띄운 위성의 칩이 고장나면 수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새 위성을 쏘아 올리는 게 더 싼 시대. 이걸 열게 될 겁니다. 유지보수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운송수단은 혁신적으로 저렴해졌고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할 이유도 명확해졌어요. 하지만 이 모든 걸 실현하려면 처음엔 막대한 돈이 필요할 텐데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역시 IPO를 생각하겠죠? 네, 바로 기업 공개입니다. 스페이스X는 2026년 6월 28일을 목표로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날짜가 또 상징적인데요. 일론 머스크의 55세 생일이자 점성술에서 목성과 금성이 정렬하는 날이래요. 정말 머스크답네요. 그렇죠. 목표 기업 가치는 무려 1조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179조 원입니다. 이게 현실화되면 사우디 아람코 이후에
역사상 최대 규모의 IPO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특히 테슬라 주식을 가진 분들에게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머스크가 오래전부터 테슬라 장기 보유 주주들한테는 어떤 식으로든 보답하겠다 이렇게 공언해왔거든요. 이번 스페이스X 상장 때 공모주를 우선 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헤지펀드 매니저 빌 에크먼이 고안한 스파크, SPARC 구조가 거론되고 있어요. 스파크 구조요. 그게 좀 생소한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Special Purpose Acquisition Rights Company의 약자인데요. 복잡한 용어는 잊으셔도 되고요. 아주 쉽게 말해서 기존 주주들한테 곧 상장할 스페이스X 주식을 우선적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쿠폰처럼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아, 예를 들어 테슬라 주식 1주당 스페이스X 신주 1주를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죠. 이건 엄청난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이스X 주식 받고 싶으면 테슬라 주식 팔지 말고 계속 가지고 있어라. 이런 무언의 압박 같은 거군요. 주가를 방어하는 아주 영리한 전략인데요. 맞습니다. 흔히 말하는 락인 효과를 노리는 거죠. 테슬라 주주들을 묶어두는 동시에 스페이스X IPO의 초기 흥행을 보장하는 효과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머스크 제국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투자 생태계로 묶는 겁니다. 게다가 테슬라 법인 자체도 XAI에 20억 달러를 투자했기 때문에 합병이 완료되면 테슬라는 자연스럽게 스페이스X의 주요 주주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테슬라는 더 이상 단순한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 우주와 AI라는 미래 산업의 핵심 기업 지분을 가진 기술 지주회사로 재평가될 수 있는 거죠. 월가의 똑똑한 돈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겠네요. 물론입니다. 아직 상장되지도 않은 스페이스X 지분을 거래하는 비상장 주식펀드, 프라이빗 시어 펀드라고 하죠. 여기로 자금 유입이 최근에 200%나 폭증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우주 산업이 더 이상 꿈이 아니라 돈이 되는 자산군으로 바뀌었다고 공식적으로 평가했고요. 골드만삭스 같은 투자은행들은 이 거대한 IPO의 주관사 자리를 따내기 위해서 그야말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투자 기회를 찾는다면 구체적인 투자 지도를 어떻게 그려볼 수 있을까요? 테슬라 말고도요. 마치 골드러시 시대에 금을 캐는 사람보다 청바지랑 곡괭이를 팔던 사람들이 더 큰 돈을 번 것처럼 생각하면 쉬워요. 아, 그렇죠. 가장 직접적인 수혜는 물론 테슬라겠지만 간접적인 수혜를 볼 인프라 기업들이 있죠. 당장 100만 개의 위성을 만들고 쏘아 올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위성간 통신을 위한 레이저 통신 부품, 우주의 강력한 방사선을 견뎌내는 특수 반도체나 그걸 감싸는 차폐 기술, 이런 걸 가진 기업들이 필수적입니다. 이런 숨은 강자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방위산업 쪽도 연관이 있겠네요. 당연합니다. 특히 미국의 우주방어 시스템인 골든돔 프로젝트와 깊이 연관될 수밖에 없어요. 이 프로젝트는 적의 미사일이나 위성 공격을 우주에서 막는다는 개념인데 여기에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위성망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 그렇게 되면 로키드 마틴이나 노스롭 그루먼 같은 기존의 거대 방산 기업들이 스페이스X와 협력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그림이 그려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계획이 정말 원대하고 거의 공상과학 영화처럼 들리는데 너무 장밋빛 비전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계획일수록 분명히 치명적인 위험도 있을 텐데요. 뭐가 잘못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이 계획은 성공했을 때의 보상이 큰 만큼 실패했을 때의 리스크도 어마어마합니다. 반드시 고려해야 할 치명적인 리스크가 최소 2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적 리스크인 캐슬러 신드롬입니다. 아, 영화 그래비티에서 본 그 개념이군요. 맞습니다. 우주 쓰레기 하나가 인공위성이랑 충돌하고 그 파편이 또 다른 위성을 부수고 이게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지구 저궤도 전체가 파편 구름으로 뒤덮여버리는 최악의 시나리오죠. 그렇게 되면 몇십 년 혹은 몇백 년간 인류는 우주로 나가는 길이 막혀버릴 수 있습니다. 100만 개의 위성을 띄운다는 계획은 이 위험을 극대화하는 거네요. 지금도 우주 쓰레기 때문에 말이 많은데 이건 그냥 이론적인 위험이 아니라 거의 필연적인 결과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현실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수준인가요? 바로 그 지점이 가장 큰 논란거리입니다. 머스크 측은 위성의 자체 추진 장치를 달아서 수명이 닿으면 스스로 궤도를 이탈해서 대기권에서 불타 없어지게 설계했다. 그래서 안전하다고 주장하죠. 하지만 위성이 고장나거나 예상치 못한 충돌이 발생하면 통제 불능 상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러시아 위성이 폭발하면서 생긴 파편 문제처럼 이런 사고가 한 번만 크게 터져도 사업 모델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엄청난 리스크입니다. 기술적인 문제 말고 또 다른 리스크는 없나요? 두 번째는
법적 규제 리스크입니다. 현재 오픈 AI가 머스크와 xAI를 상대로 인류를 위한 비영리 AI를 만들겠다던 약속을 어겼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요. 재판 과정에서 증거인멸 위호까지 나오고 있어서 합병 승인이나 상장 심사 과정에서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복잡하네요. 더 큰 문제는 독점이죠. 발사체, 위성 인터넷에 이어서 우주 데이터 센터까지 한 회사가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움직임. 여기에 대해 미국 정부는 물론이고 특히 규제를 중시하는 유럽연합, EU 같은 곳에서 강력한 반독점 규제로 제동을 걸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번 합병은 일론 머스크가 전기, 공간, 냉각 같은 지구라는 행성의 물리적 한계를 넘어서서 우주라는 새로운 경제 영토를 개척하고 그곳의 규칙을 자신이 만들겠다는 선언으로 보입니다. AI 시대를 완성하기 위한 어찌 보면 거대하고도 무모해 보이는 도전이네요. 이 도전이 우리 개개인의 삶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보면 더욱 흥미롭습니다. 저는 영화 아바타가 떠오르는데요. 아바타요? 어떤 면에서요? 지구에서 움직이는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는 물리적인 아바타가 되고요. 그 로봇을 조종하는 진짜 두뇌, 즉 본체는 저 멀리 우주에 있는 데이터 센터가 되는 미래. 아, 그런 미래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로봇이 지상에서 보고 들은 데이터를 스타링크를 통해 우주로 실시간 전송하면 우주의 초지능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판단하고 다시 로봇에게 명령을 내리는 구조죠. 통신, 데이터, 연산, 하드웨어까지 그야말로 완벽한 수직 계열화가 완성되는 겁니다. 와, 그 비유는 정말 조금 소름 돋는데요. 옵티머스 로봇은 그냥 껍데기고 진짜 뇌는 저 우주에 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렇죠. 지상의 로봇은 그저 우주 지성의 손과 발이 되는 겁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앞에서 투자가로서 우리는 최소한 세 가지를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 테슬라를 재정의해야 합니다. 더 이상 단순한 자동차 주식이 아니라 머스크가 건설하려는 우주 AI 생태계의 입장권으로 관점을 바꿔볼 필요가 있고요. 둘째, 비상장 자산에 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상장 전 스페이스X에 투자할 수 있는 프라이빗 펀드 같은 방법을 모색해 볼 수도 있겠죠. 셋째, 역설적이지만 지상 인프라를 다시 봐야 합니다. 이 거대한 우주 제국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결국 견압기, 구리, 원자력 같은 지상의 에너지 인프라가 지금보다 훨씬 더 튼튼해져야 하니까요.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손에 든 스마트폰은 지상의 통신망과 데이터 센터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10년 뒤에 우주에 있는 초지능이 우리가 쓴 스마트 안경이나 손목 시계를 통해서 직접 우리와 소통하고 세상을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상에 묶인 인프라와 우주에 기반한 인프라 사이의 근본적인 단절 혹은 차원이 다른 도약이 일어날 때 과연 스마트폰이라는 기기는 지금과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이 거대한 전환이 나의 비즈니스와 나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오늘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더 듣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을 설정하세요. 여러분의 선택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만들 겁니다.